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신흥면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깨들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최 부장. 아까 영어 실력 제법이던데 다시 봤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근데 자네도 서초동 비밀과외 받았다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정말 소문대로 한 번만 만나도 말문이 확 트이나? 역시 듣던 대로입니다.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김병희, 박이사의 자네까지 나도 소개해주게. 당장. 16년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서초동 비밀과외,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스피킹 솔루션을 검색하세요.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오카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오자 빙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식 중앙선대 대변인 자영덕 정유섭 인천선대위원장, 국민의당 문병호 중앙선대의 미디어 유세본부장, 바른정당 진수희 총괄선대본부장, 정의당 이정미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나오셨고요. 3부에서는 2부에서는 다르게 1회로 상대를 지목하지 않으셔도 되고 상대가 발언할 때 다른 당에서도 얼마든지 다만 손을 들고 하다 보면 손 안 들고 막 하시게 되는데 자 손 들다 삿대질이 먼저 하다 보면 삿대질도 하고 삿대질이 저희가 원하는 코스입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먼저 발언권 신청하신 분이 홍 반장. 홍 반장입니다. 이거 제가 김어준 뉴스공장 처음 왔는데요. 대선 TV 토론처럼 후보당 10분씩 주든지 해야지, 시간 제한을 해야지. 어떤 후보 막 하고 그러면 다른 후보는 아까 내가 일부에서 이거 나는 시간이 없나 해서 그거 한번 좀 다음부터 좀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개선 못하겠고 저희가 항상 이래왔습니다. 아니 그건 공평성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신불리가 아까 비난은 홍 반장한테 다 해놓고 질문은 제인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홍 반장이 성격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배심 있는 사람이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들은 얘기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는데 자기 들은 얘기 솔직하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략이 한 놈만 팬답니다. 우리는 제인만 팬다. 전략이 다 제인만 팬다서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홍 반장은 원래 한 놈만 패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인만 패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신불리는 홍 반장 패는 게 또.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우리 홍 반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보수를 불태워버린다. 또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 의원들은 한국판 이거 킬링 필드냐 그러면 나중에 사정기관 권력기관 동원해갖고 사정정국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사부재리도 없냐. 그러면 4대 강이니 무슨 자원비리니 세월호니 다 다시 조사하든 바다 이야기도 다시 하고 노무현 640만 분도 다시 조사하라 이거예요. 무슨 자기네 거는 조사 안 하고 과거로 들어갈 거예요. 맨날 그런 과거사 뒤지기.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가 좌가 있고 우고 좌우 균형이 가야지.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그러면 진보 독재로 가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제 제인은 제대로 설명을 안 했어요. 제 질문 먼저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신불립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홍 반장님께서는 정말 입만 열면 사람들은 응징을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정치 세력 간의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홍 반장께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응징한다는 거예요. 노조하는 사람 응징한다 그러고 자기 반대한 시민사회 단체 사람들을 도둑놈이 XX 이런 얘기 하시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들 자기한테 조금 불리한 여론조사 나오면 거기 나중에 자기 대통령 되면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방송국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전부 국민들이 불안해서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그 독한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이렇게 고초를 겪었으면 됐지 그렇게 응징하겠다는 대통령을 어떤 국민이 또 뽑고 싶겠어요. 홍 반장은요
응징이 아니라 고치겠다는 거고 그리고 실적으로 응징이라는 표현을 수시 때때로 씁니다. 실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고친다고 해서 응징하신다 그랬지. 검사할 때도 경남도지사 할 때도 그분 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당대표 할 때도 실적 무슨 실적으로 보여줬어요? 맨날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셨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승민인데요. 스트롱맨의 컨셉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 영어식 스트롱맨 의미 뭔지 아시죠? 네, 독재자죠. 그 컨셉에 아주 맞는 걸 하시겠다는데 뭐 말해야지. 우리 실수입니다. 예. 제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제 적폐청산 말씀하시는데 적폐가 뭡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적폐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철수님이 모르시고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적으로 만드는 적이 아니라 쌓을 적에다가 패단이잖아요. 쌓인 패단을 좀 없애겠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폐청산에 대해서 사실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이게 우리 홍 반장님도 아셔야겠습니다만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써서 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가장 우리가 적폐로 처리해야 되는 분이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게 이후에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말하는 건 굉장히 명쾌합니다. 지난 부패 기득권의 나라로 또 이제 정권 연장을 꿈꾸는 분들에게 사실상 이제 뭐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계획들 하고 또 과거에 쌓여 있었던 패단에 대해서는 다 없애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적폐청산하면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적폐다 이런 관점으로 봐요. 쌓인 패단이라니까 이게 그걸 적으로 자꾸만 에너미로 보셔서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지금 비정규직 양산된 것도요. 그렇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때 그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그다음에 양극화 뭐 입만 열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뭐 양극화 해소한다고 하지만 양극화가 가장 심화된 정권이 참여정부예요. 그런 데 대해서는 반성 안 합니까? 좀 검토해가지고 제가 이런 먼저 자기 고백하고 반성을 하고 내가 저지른 적폐도 먼저 시정을 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고치겠다고 선언하고 상대방 적폐도 얘기를 해야지 내 것은 얘기 않고 상대방 것만 적폐라고 주장하시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고요.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 좀 드려도 되나요? 예. 네, 그 사실은 이제 제인입니다. 네, 제인입니다. 철수가 이야기하는 저는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아마 우리 철수로 나오시는 분 그때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예. 보다 더 반성에 대한 반성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될 네, 거라고 하고 보고요. 있습니다. 예. 지금 시기의 대통령 선거의 의미. 왜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적폐라는 것들은 어떤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해방 이후에 50년사 다 적폐가 있죠. 물론 다 해결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그리고 반성해야 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렇게 기득권과 특권과 부패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1차적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2차적인 3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꾸 2, 3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당면 문제를 가리고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한 게요. 좋습니다. 철수입니다. 문재인 후보 답답한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유력 후보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고 봐요. 무슨 의제 하나 설정한 게 없고 말이죠. 과거 적폐 얘기하면서 과거에 적폐가 많았으면 사실은 본인도 기득권의 중심이 있었잖아요. 적폐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런 점이 한국 정치 문제였다. 먼저 고백하고 그걸 먼저 시정한 다음에 또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같은 이야기라서 그냥 내가 대통령 잘하겠다. 뭘 잘해요, 잘하기는. 네. 그 적폐에 관련해가지고 신불립니다. 예, 신불립니다. 여기 계신 5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런 정도 합의를 하면은 일단 적폐청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면은 절대 없다. 적어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은 재벌 기득권도 법을 어겼을 때는 철저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해둬야 적폐청산의 기준선, 출발선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 얘기 우리가 많이 이후에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부터 하시면서 저는 그 적폐 문제에 대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적폐라고 그러면요. 저는 기득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득권의 핵심은 사적과 벌쪽입니다. 공무원 사자고요. 재벌 벌자인데 그 재벌과 공공부문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무슨 고위 관료, 재벌 출신 그런 사람들만 둘러싸여가지고 과연 무슨 적폐 청산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네, 제인입니다. 사실은 이제 또 이게 이런 건데 캠프에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고 또 그런 말씀 지적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또 만약에 오는 분들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또 다들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사람 가려봤냐고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캠프 기간에서 오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는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을 할 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실제로 가렸을 사람들을 가려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캠프에 오는 사람도 가려봤냐고 주장하시지 않겠어요? 가려받아야죠. 어떻게 그걸 가려봤습니까? 그런 좀 배짱이나 어떤 컨셉이 없으면은 대통령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승민입니다. 철수가 죄송합니다. 철수가 다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보긴 다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왜 저거 대답하라는 걸 못하게 물어본 게 하세요? 아니고 지적한 거니까요. 네, 승민입니다. 승민입니다. 적폐는 당연히 청산되어야 하고요. 적폐는 박근혜 정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전 정부에도 있었고요. 그 부분을 적폐 청산의 이 당위성과 명분이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으려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지난 두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듣기에 설득력이 있을 거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 적폐는 청산돼야 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적폐 청산을 빙자로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이해찬 의원이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은 정말 제가 그 말씀 듣고 좀 섬뜩했어요. 보수 괴멸의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또 모르는데 장기 집권을 아무리 그게 유세 현장에 당원들 분위기 띄우느라고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보수 계멸의 장기 집권? 이거는 좀 되게 반민주적인 네. 그런 발상 아닌가 싶어서 네. 특히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하시면 이거는 정말 곤란하고요. 게다가 이렇게 되면 다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 국민 편가르기, 갈라치기 이게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문재인 후보 안 그래도 문재인 후보 여러 가지 뭐 안보관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해찬 의원이 저는 정치를 뭐 한도에 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떤 그 역풍이 불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되게 의아한 거예요. 승민님에게 차분하게, 승민님이 네. 차분하게 질문하시니까 저도 예. 차분하게 걱정이 돼서 제인입니다. 차분해질 수밖에 예, 없어요. 고맙습니다. 제인입니다. 제가 그날 그 장소의 사회를 제가 봤어요. 그 유세 현장에.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문을 다 보시면 오해는 좀 풀리실 거라고 봐요. 다만 그 워딩 자체만 잘라서 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는 아니 근데요 청취자분들도 승민인데요. 그분이 과거에 한나라당인 시절에도 국회 총리 하시면서 국회 답변에서 한나라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 나아가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당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분이 하신 말씀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답변을 네. 드리잖아요. 그래서 과거 지금 이제 15년 전 뭐 그때 이야기인 거고 지금 그날 말씀하셨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여기 유일한 사람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국가보안법으로 한 번 위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로 갔다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색깔론이며 좌빨이다, 뭐 좌파다,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의 가짜 보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진짜 보수, 가짜 보수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가짜 보수에 대해서는 이제 괴멸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워딩 전체 맥락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듣는 분들이 아무도 예를 들면 지지자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몇몇 그 말 앞에 그 단어만 따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보수 전체를 괴멸시키겠다. 또는 굉장히 뭐 폭력적으로 그런 느낌을 들어서 아마 좀 불편하셨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전체 맥락에서는 지금 너무 필요 이상의 색깔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아까 우리 그 홍반장도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아까 우리 철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셨지만 아젠다 세팅에 대해서 홍 반장이 하시고 있는 거는 색깔론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 선거 내내.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국가보안법도 한번 위반하지 않는데 왜 나를 그렇게 공격하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 나왔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듣는 분들이 되게 예를 들면 정말 보수를 괴멸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짜 보수에 대해서 이거 정확한 표현을 제가 옮겨드리는 거로 장기 집권에 대해서 장기 집권은 정당이 갖고 있는 목표죠. 집권하려고 해야죠. 당연히 이해찬 위원장께서 홍반장 도와주려고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보수표 결집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한 전략가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개념으로 하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여기 유일하게 제가 다 현장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맨 마지막 연설자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후보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연설 과정은 그랬다는 걸로 제가 말씀을 대처하겠습니다. 홍 과장님 너무 조용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니 홍 과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보수 결집 그게 이제 목표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우리 승민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집권이 목표가 아니라 보수 결집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목표예요. 15%. 그러니까 그게 목표인 거죠. 속내를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승민한테 묻고 있어요. 아니, 편하게 말하는 자리 아닌가요, 이제는? 아니, 손 들어줘야죠. 내 승민한테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게 저희가 보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결집을 해야 되는데, 보수 우파가. 승민이 좀 희생해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게, 승민은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승민은 이게 그냥 가면, 자기는 계속 개혁 보수의 상징으로서 주목을 받겠죠. 그럼 그 밑에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내죠. 그리고 개혁을 하려면 같이 합시다. 우리 당 안에 들어와서 같이 개혁하고 같이 세를 형성해서 정치는 세력인데 잘못된 세력이 있으면 우리가 개혁을 하고 바꾸면 되지. 이번 기회에 열몇 명 다시 합류하는 기회에 저는 나머지 분들로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판세를 좀 크게 보고 좀 같이 합류하셔서 안에서 같이 개혁합시다. 보수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는 따뜻한 보수, 건전한 보수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승민입니다. 유승민 후보 작년 겨울에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개혁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꾸 개혁 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은 개혁 기피당 아닙니까? 개혁에 대해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당에서 같이 들어와서 개혁하자. 저는 모르겠어요. 좀 가증스러운 이야기 같아서. 아니요, 저한테 저 얘기 다 안 끝났어요. 자꾸 보수 결집 그러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바른정당이나 유승민 후보가 하려고 하는 보수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보수하고는 너무나 결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또 우리 홍준표 후보 우파 가치 얘기하는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우파 가치라는 게,
뭐 여성은 설거지 하면 되고 또 무슨 뭐예요 또 여자는 흥분제 먹여서 그냥 강간해도 되는 대상쯤으로 여기는 이런 게 과연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우파 가치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자꾸 보수 결집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후보 보러 희생하라고 하지 마세요.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따뜻한 보수로 개혁하려면 네. 홍준표 후보가 사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승리한테 말씀드린 게 작년 12월에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면서 무슨 나가서 개혁을 하면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개혁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홍 반장을 공격을 하셨는데 아니 대중분자는 자기가 한 것도 자기가 스스로 반성한 거예요. 내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니까. 예수님 그랬잖아. 아니 예수님 그랬잖아. 그 가늠한 여자한테 죄 없는 자 돌던 자가 하나도 못 줘. 스스로 반성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 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대지발전제 2탄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반성한 사람을 공격하면서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강간법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신불인데요. 아니 이거는요 기독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 내내 하잖아요. 아니 한 달 내내가 아니라 국회의원 당시에 자서전을 쓰면서 신불입니다. 국회의원 당시에 자서전을 쓰면서 그 얘기를 다시 기록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젊은 청년 시절에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 이러면서 무용담을 쓴 거예요. 자기가 진솔하게 TV 토론에서 그리고 반성까지 해서 사과까지 했어요. 그걸 또 묻고 또 아니 그런 강간 모의 과정은요 몇 마디 반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승인입니다. 아니 저는 제가 여성으로서 정말 분개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 문제도 그렇고요. 그 돼지 흥분제 그 건을 겪었던 사람이 어떻게 청년들이요 나를 멘토로 삼으라? 롤모델 정말 기가 막히고 호가 막히고 정민의 대변자. 예수 이야기 하셨는데요. 정말 이 방송 듣고 있을지 모르는 이 대한민국의 온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이거는 들고 일어서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예수를 비유한 거는 예수님 비유한 거는 취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죄 없는 자 돌던 자를 하셨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런 식의 강간 모의범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반성한 사람한테 그리고 스스로 사죄한 사람한테 한 번 있으면 될 거를 토론 때마다 하는 게 잘못된 왜냐면요 후보 사퇴 안 하고 계속 지금 대선 ST 때문에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니 제인입니다. 말로만 사과한다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저는 그 인식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말아야 될 분이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로 사과했잖아요.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니고 잠깐만요. 마저 말씀드릴게요. 마저 말씀드릴게요. 저 마저 말씀드릴게요. 저 여기다가 더 생각해보면 본인이 17대 때 쓴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그거를 자기 고백적으로 쓴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반성하고 사죄한 거 가지고 메인 아이템도 아닌 거 가지고 뭐 토론할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메인 아이템이에요. 대한민국 50% 여성들이 공포를 느끼는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런 분이 뻗어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정말 부끄럽지도 않나. 본인이 40년 전에 해가지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홍 반장입니다. 고백을 했고 고해상사까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했어요. 그러면 지금 대선 과정에서 그게 메인은 아니잖아요. 자서전을 쓸 때는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무용담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대선에서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사과하신 거죠. 맞죠. 그리고 자서전에서도 무용담 플러스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 국회의원 시절에 쓴 거면 본인이 이걸 통해 갖고 다른 분들한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제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다른 분의 입막음 정도였지 그게 본인의 솔직한 고백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얘기하면 홍 반장입니다.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가 불리해요. 아니 아까 신불립니다. 우리 아까 유승민 후보한테 들어와서 따뜻한 보수 개혁 같이 하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홍준표 후보님은 구제불능이세요. 제가 볼 땐 계속 지금 이 대선 과정에서도 따뜻하기는커녕 국민들 간담 서늘하게 하시는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래 우리가 이때까지 보수가 너무나 모나고 국민들 괴롭혀왔고 지난 4년 동안 이 정도 했으면 그러면 이번에 내가 물러나고 따뜻한 보수 하려고 하는 유승민 후보가 한번 뛰어봐. 이 정도는 돼야지 개혁을 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유승민 후보는 사퇴하고 양보해라 이러면서 들어와서 개혁하라. 어떤 후보가 거기 가서 그 양보하고 따뜻한 보수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 홍 반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한국당 보수가 아닌 진보 쪽에서 비난하는 논리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보수 결집의 의미는 어차피 이번 선거는 저희는 아까 뭐 판세분석 얘기도 했습니다만 1대3이라고 보는 거예요. 1대3이고 좌파 셋에 우파 하나. 그러니까 우파가 결집하자. 그런 논리를 하는 것이지. 아니 제가 요 한마디 드릴게요. 우파 하나면 여기 총 5개 계신데 네 분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통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잠깐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어차피 1대3의 구도에서
가반을 얻어서 집권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가 집권해서 1대3 구도에서는 구도상으로 우리가 잠깐요.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지금 겁니다. 국민들이 4년 동안 신물입니다. 신물립니다.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탄핵 과정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오신 국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일원이에요. 그분들의 뜻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계속 왜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냐. 잘못한 정치 세력이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고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 잘났다. 그래서 다 또 남 탓이다. 뭐 4년 동안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은 사람들이 마치 나라 어려운 게 기적 강성노조 때문이다. 진주의련이요 1999년 딱 한 번 파업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저께도 또다시 기적 강성노조 일환해가지고 폐업시켰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상처를 주고 호도하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 통합을 시키려면 잘못한 정치 세력들은 일단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으셔야 됩니다. 철수 너무 조용하신데요. 두 분이 뭐 얘기하니까 저는 별로 하고 싶은 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홍 반장님은 아까 개혁 얘기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진박에 대해서 출당시키거나 강력한 제재를 할 생각 없으신가요? 그렇게 해야 일단 국민들이 좀 진정성을 홍 믿을 거 반장입니다. 아닙니까? 저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보수가 부끄럽게 됐다는 것은 저희 홍 반장도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 말만 그 하지 말씀은 하나도 분명히 행동으로 홍 안 반장도 옮기고 계세요. 얘기를 했고 그거를 내가 아까 우리 그 승민한테 얘기한 거는 그렇게 주장했던 세력이 같이 들어와서 좀 고칠 것은 같이 고치고 뭐 따뜻한 모습 건전한 모습 하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포기한다. 지금 1대3의 구도를 뭐 5이라고 그랬습니까? 2대3. 그러니까 1대3의 구도를 만들기 저는 위해서 여기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1대3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좀 승민이 좀 이번 기회에 큰 판세를 크게 보시고 큰 마음가짐으로 근데 자기 먼저 희생해 주십시오. 자기 고름을 빼내야 또 뭔가 새로운 살이 돋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고름 빼지 않으면서 승민인데요. 저가 또 어제 격분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홍 반장 입에서 용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 그 탄핵 찬성하고 나갔던 이분들에 대해서 뭐 용서하고 받아들이는데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와 진짜 그거야말로 가증스러웠던 얘기예요. 홍 반장입니다. 이건 잘못한 거고요. 어떤 개인 몇몇이 누군 되고 누구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홍 반장은 절대 그런 얘기 없고요. 언제든지 문호는 열려 있고 같이 하자. 그게 홍 반장의 생각이지. 홍 반장이 선별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거 바른정당에서 근로 가신 13분. 신불입니다. 예. 12분이더라고요. 12분. 홍준표 후보 도로 간 거 아닙니다. 다 자기 살자고 자기 지역구 챙기러 간 거지. 무슨 보수 결집을 하러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홍 반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게 게 보수의 민낯입니다. 아니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승민은 보수 건전한 보수 해가지고 뭐 그런 상징이나 아이콘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 같이 자기하고 동행했던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승민이 보수 결집에 그냥 미랄이 될 수 있다. 좀 그 말씀을 네, 승민입니다. 정치를 국민을 보고 해야지 그 의원들의 정치적 미래 계산하면서 하는 거는 저는 그 대의 명분 없는 정치라고 보고요. 개혁 얘기하시는데 홍 반장은 개혁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이 바뀝니다. 처음에 그 출마 선언할 무렵에는 양아치 친박이라면서 양박이라 그러면서 비난하고 당장 들어오자마자 다 청산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갑자기 후보되고 나서는 말이 180도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개혁을 한다? 아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철수 너무 조용하세요. 아니 대신에 잘해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우리 진우님만 해주시니까. 제인이 그럼 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저는 뭐 홍 반장님이 뜨긴 뜨셨나봐요. 제가 볼 때 확실히 뜨긴 뜬 것 같아요. 이렇게 공격이 많은 거 보면 그렇죠? 이게 상승곡선을 네, 뜨긴 뜬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했던 아까 이제 우리 홍 반장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보수의 결집을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사실 그게 민낯이다. 보수 결집을 이런 방식으로 해왔던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승민한테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자기 지지자들한테 딱 그 이상의 이야기도 못하는 이 방식으로 계속 해서라도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차 혁명 얘기하고 있는데 신불립니다. 4차 혁명 얘기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내 타자기 두둥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색깔론 얘기하면서 자기 지지층 한 15% 저 뭐 상승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상승하다가 딱 어떤 절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승세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전체 지금 개혁으로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 정치 또 한 번 또 망쳐먹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그런 걸 용인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 대선이 좀 원래는 이제 촛불 국민혁명에 따라서 뭔가 좀 미래가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 대선을 보면은 이건 뭔가 좀 대한민국의 난제를 해결하는 탈출구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 뭔가 좀 더 악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제일 그동안에 준비도 많이 앞서 나간다고 하면서도 아까만 근데도 무죄 하나 만든 것도 없고 또 뭐 통합이라고 말씀만 하시지 실제로 과연 통합적인 행보를 해 오시는가에 대한 의문이고요. 지금도 똑같은 그런 뭐 나만 옳고 나만 선이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네, 제인입니다. 그 사실 짧게 의제는 해주시고 예. 또 발언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인입니다. 저희가 많은 의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철수께서 잘 확인 안 해보셔서 많은 의제에 대해서 판단 안 하시고 계시다. 뭐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입장을 마련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 마저 드릴게요. 두 번째는 통합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원래 문재인 대변인을 하기 전에는 안희정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미 당은 똘똘 뭉쳐서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랑은 다르다는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정된 시간을 한 코너를 없애면서 더 했어요. 하도 사태질이 난무해가지고, 끊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한 코너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한 10분 더 쓰신 건데, 자, 마지막으로 각자 한 20여 초 정도씩, 토론도 끝이기 때문에 입장 내를 좀 해주시고. 네,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네, 심플리. 이분 거꾸로 오죠. 이제 TV 토론이 끝났고 여론조사 공표도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엄청난 가짜 뉴스가 주권자들의 눈을 어지럽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권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믿읍시다. 여성, 장애인, 청년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믿고 소신 투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의당 작은 정당이고 좀 가난한 정당입니다. 다른 정당 한 10분의 1 되는 선거 자금 가지고 지금 뛰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키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정의당으로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승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두 번의 보수 정권의 피로감에다가 탄핵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지금 진보 쪽으로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결코 정치가 바로 설 수 없고 대한민국호도 순항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좀 균형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보수가 밉고 또 못마땅해도 새로운 보수의 싹은 좀 틔워주시기를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이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비록 어제 정말 안타깝게도 1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떠났습니다만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국민들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길을 꿋꿋하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표 걱정하시지 마시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말 깨끗하고 정의롭고 능력 있는 유승민 후보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의 그 선택은 분명 의미 있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철수입니다. 말만 입만 열면 안보 하는 그 보수 정당에게 정권 맡겼더니 안보가 제일 많이 망가졌습니다. 또 양극화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입만 열면 떠드는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에게 정권 맡겼더니 양극화 더 심화되고 비정규직 양산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성 정치는 낙제점입니다. 국민들은 지긋지긋해 합니다. 이번 선거는 기성 정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도 오직 했으면 국회 의석 한 석도 없는 정당 후보가 1위를 했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도 박과 열풍이 저는 반드시 표로 나타날 걸로 봅니다. 그 중심에 그 선두에 안철수 후보가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정치 실천해서 국민이 중심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겠습니다. 꼭 지지해 주십시오. 20초라고 해서 엄청 짧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할 수 없어요. 홍 반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가 원수가 탄핵되고 구속된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국내의 위협도 점증하는 시대입니다. 국가 비상시국에 가장 필요한 소신과 결기와 배짱 있는 홍준표 홍 반장입니다. 저희가 뒤늦은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실버 크로스는 이미 지났고요.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보수 세력이 단결해주면 골든 크로스도 가능합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정치로 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적의 승리 꼭 이루겠습니다. 네, 제인입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의 저희는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9일 대통령이 뽑히면 다음 날부터 바로 국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왕 국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개혁적이고 또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외교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우리나라 국내에서 얼마나 득표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주느냐에 따라서 해외 관계나 국제 관계가 달라진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바로 지금까지 불안하고 힘들었던 삶의 시간을 5월 9일 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강훈식 대변인, 한국당 정유섭 선대위원장, 국민의당 문병호 유세본부장, 바른정당 진수희 선대본부장, 정의당 이정미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고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예, 불친절한 AS. 남자친구가 김호준 씨 방송을 못 보고 못 듣게 해요. 같이 정치 얘기하고 집에 나갈 수 있어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꿈에 김호준 씨와 제가 낄낄대고 있다는 걸 꿈에서 봤다고. 예. 남자친구의 꿈에 다시 나와서 아니라고 말 좀 해주세요. 대단히 무리한 요구네요. 자, 알아서들 하시고요. 두 분의 문제는 휴스턴에서 투표 참여했습니다. 이런 문자 많이 왔습니다. 네. 재국민들 특히 투표소가 아주 멀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투표하신 분들 많은데 고생을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투표 참여하신 재국민 여러분들 모두에게 스스로 박수 보내주시고, 자, 부처님 오신 날에 예수님이 활약을 했어. 담담하게 한 줄 보내신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만 어제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이후에도 발표할 수 있는데 새로운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론조사 사실상 저희가 오늘 다뤄봅니다. 권순정 리얼미터 소설실장.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이네요. 네. 권 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조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네, 5월 1일과 2일 이틀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월 3일이 오늘이니까. 네, 어제 1, 2. 네, 마지막이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네. 예, 안심번호로 활용을 해서. 그 유명한 안심번호. 네. 안심번호는 간단하게 또 소개 다시 드리면 휴대폰이 이제 지역 구분이 안 되는데, 네. 3사 통신사로부터, 지역 구분을 받아서. 네. 근데 그 번호는 본인 번호가 아니라 이제 가상 번호로 받아서. 네. 신분도 보호되면서 지역 구분도 되는 그걸 안심번호로 합니다. 예, 골고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정확도가 좀 더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조사 방식입니다. 네. 자, 결과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거의 오차범위의 박빙의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요. 박빙으로 좀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조금 놀란 결과가 나왔는데 소수점 한 자리까지 같은 동률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참 절묘하네요. 예, 홍 후보가 홍 후보 안 후보가 동률로 18.6%가 나왔고요. 문재인 후보가 42.4%. 이게 그 2주 전 그 동일 조사하고 비교를 하면 소폭 하락세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18.6%하고 차이가 한 23.8% 차이가 납니다. 차이는 더 벌어졌군요. 네, 일강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심상정 후보 역시 7.3%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4.9%, 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한 1몇 프로 상승했네요. 네, 맞습니다. 2주 전에 정확히 2주 기간이 이전 조사하고 지금 조사하고 흘렀는데 조금씩 전부 다 상승을 했는데 홍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가 뛰었고요. 안 후보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비해서 13.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30%대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10%대 후반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2주 만에 13.7% 하락폭이 진짜 큰데요. 네. 사실상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2주 전에 충청권과 대구 경북 5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 60대 이상이라든지 보수층 이런 곳에서 전부 다 홍 후보한테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도 2주 전에 비해서는 1.4% 하락했다고 했으니까 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하락폭을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각각 나눠서 가진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어디가 갔는지도 분석이 필요하지만. 네,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네. 자, 그러면은 일강이 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 결과치는요? 네, 일강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 유권자들의 심리 또한 대선 전망에 한 사람으로는 좀 몰리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저희들이 당선 가능성 조사를 항상 합니다. 이것은 현재 지지율을 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대선 또는 누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또는 심리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2주 전에 비해서 이 당선 가능성에서 문 후보가 10.7%포인트 상승해서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 같은 경우는 13.5%, 안 후보 같은 경우는 8.7%, 특히 안 후보 같은 경우는 2주 전에는 당선 가능하다라는 응답이 29.4%가 나왔는데요. 2주 후에는 8.7% 떨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사실 이 리얼미터 기준의 마지막 여론조사를 가지고는 이제 각각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네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소수점 뒷줄까지 다 따졌는데도 홍준표 후보가 이긴 것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이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 깜깜이 대선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두 후보한테 공평한 결과다. 그렇죠. 예, 어제 물론 두 후보는 각각
다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예, 결과가 너무 기회가- 놀랐는데 소수 한달까지 같았으니까 두 후보 일단 모두 숫자 이제 자체로는 공평한 그 시작 시점에서 새로운 시작 시점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평하다는 의미는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해서 깜깜이 대선에 쓸 수 있는 네. 그런 수치가 나온 게 아닌가. 양쪽 모두 이제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판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남은 조사가 있나요? 지금? 예, 저희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기준으로 하면 6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이 6일 동안에 지금 응답자가 가능성. 예, 끝까지 지지하겠는지 아니면 중요하죠. 교체 가능한지를 물어봤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핵심 지지층을 계속 유지하고 변화가 없이 계속 가져가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문 후보가 끝까지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89.5%가 나와서 자신의 지지층의 10명 중 9명이 계속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높았고요. 다음 2위가 홍 후보입니다. 84%가 나왔고 안 후보가 이제 빅3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80.2%가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 후보가 67.3%, 4%, 심 후보가 62.5%로 심 후보 같은 경우는 7%대, 또 어떤 조사 같은 경우 어제 발표된 조사에서는 10%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계속 지지하겠는지 여부에서는 교체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신의 지지층의 한 10명 중 4명 정도는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후보들은 대부분 아직 결집한 지가 오래 안 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준 후보도 최근에 한 2배 가까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예, 심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수도권 연령으로는 20대 그리고 이념 성향은 진보층인데 이 진보층의 향방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사 개요 해주세요.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예, 이번 조사는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공표금지 직전에 5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16명을 대상으로 안심번호 무선, 유선 무선 RDD,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을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응답률은 13.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신히 했습니다. 리얼미터 권수정 실장이었고요.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